진료하는 환자들을 보면 어떤 건강검진상의 수치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환자도 있고 문제가 없는 환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는 환자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뭔가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을 찾게 되고, 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건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딱 정해진 어떤 틀에 맞출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실제로 WHO의 기준을 봐도 한 사람의 건강을 단순히 신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몸과 어떤 감정, 정신, 영적인 부분 또는 사회적으로까지 안녕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라던가 어떤 세상의 일을 처리할 때도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싶어요. 실제로 환자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수치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병적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인간의 건강을 어떤 정의를 할 때, 내가 건강하다고 할 때 그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때 불편함이 없이 잘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서양의학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표준 수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표준화된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키와 몸무게, 그리고 그 사람의 혈당 수치,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간 수치, 심장 수치, 이렇게 해서 쭉 다양하고, 요즘에는 어떤 유전자 패턴까지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틀을 딱 정해놓고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거고, 이 틀을 벗어나면은 이 사람은 병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약물을 쓰든 치료를 하든 해서 이 정해진 수치 안에, 범위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서양의학의 목표라고 보고, 한의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감안은 하겠지만 좀 더 기능적인 부분,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잘 기능하고 살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는 저는 어떤 동양과 서양의 어떤 철학적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인간이 신의 일부로서 창조가 되잖아요. 그럼 신은 완벽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 신을 본딴 인간도 완벽한 존재여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서양의학에 바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조금씩 그 관념은 달라지고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 베이스에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양의학에서의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소통하는 어떤 존재로서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자연과 잘 소통하면서 자연의 일부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동서양의학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한의학이라고 해서 그럼 서양의학에서 표준화된 어떤 과학적 데이터들, 검사 수치들을 무시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수치만으로 어떤 사람의 건강을 정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들이 어떤 건강검진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건강 관리하는데 어떤 기준, 참고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를 받게 된 것은 내가 타고난 유전적 소양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도 안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안 좋은 성적을 받았구나, 그러면 좀 더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안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잘못된 인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역시 이제 한의사로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온전하게 잘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돼서 건강을 위해서 뭔가 내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운동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진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참고는 하되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데이터에 표준화된 데이터에 맞는 표준 인간이 되는 것이 내 건강의 목표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잘 사는 것이 내 목표인가를 잘 설정하셔서 그에 맞게 어떤 생활 계획들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이 되면 점을 보잖아요. 신년 운세도 보고. 그래서 이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이제 꽂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했던 말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죠. 건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들도 있고, 아침에 방송만 틀어도 각종 의학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걸 먹어야 됩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거든요. 저희 환자분들을 봐도 저한테 묻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거면 이거라는데, 이 병이라는데 이거 정말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위암일 수도 있고, 두통이 왔는데 뇌종양일 수도 있고, 가슴이 좀 답답했는데 심근경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학 정보라는 것이 저는 사람들을 점점 뭔가 부자연스럽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실제로 전통적인 어떤 장수촌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개발되기 전에 오키나와라든가 저쪽에 지중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장수마을을 갔을 때 그분들이 무슨 건강 정보가 많아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은 너무나 그런 정보들이 얽매여가지고 내가 뭔가 불편하면, 불면증이 있으면 내가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정부의 노이로제가 걸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어떤 정신, 우리의 어떤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그리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상황인지 아닌지, 저걸 먹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이런 기본적인 판단들이 안 된 상태에서 정보들이 너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을 점점 불안한 쪽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환자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마치 환자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나하고 상관없는 정보인지 쳐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면 우리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든요. 뭔가를 구매해서 먹는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하고 딱 맞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정보, 한 가지 먹는 거, 이런 것만으로 절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편적인 부분들로 어떤 전체적인 건강을 내가 되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퍼즐 조각이 한 200조각이 있어요. 근데 199조각이 다 좋은데 그 한 조각이 딱 부족합니다. 그럼 그 한 조각을 딱 맞추면 퍼즐이 완성이 되죠. 근데 100여 조각이 엉망이에요. 근데 내가 그 한 조각을 제 자리에 맞춘다고 해서 전체적인 퍼즐이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전체적인 바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바탕 위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디테일한 것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관점에서 보면 그게 간단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건 결국 내가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잠은 어떻게 자나, 내가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지, 이런 것과 같은 아주 근본적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그것은 너무나 심플해요. 난 저것만 사 먹으면 될 것 같아, 저 운동만 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기대하는 효과는 생각보다 거두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발현하게 된 바탕이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정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이라면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수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그것을 따라 하는데 점점 내가 힘들어지고 그거에 얽매이고 사로잡히고 답답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먹고 자고 움직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기본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그런 세부적인 정보들을 나에게 맞게 취사 선택한다면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환자분한테 드리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영향은 받지만 좋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건강관리를 할 때 단기간에 뭔가를 특별하게 잠깐 한다고 해서 확 좋아지거나 또는 나쁜 것을 잠깐 한다고 해서 확 나빠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식구들하고 먹거나 친구들하고 먹는데 이걸 먹으면 내가 뭔가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저는 그 음식물에 의한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즐길 때는 즐겁게 즐길 줄도 아는 게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내가 며칠간 음식을 조금 방종하게 먹어서 나빠졌다고 하면 그만큼 내 건강의 층이, 회복 탄력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 탄력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경고신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간헐적 단식과 같은 일종의 디톡스, 해독을 하는 과정은 조금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이미 먹는 거, 우리가 접촉하는 거, 마시는 거, 숨쉬는 공기, 이 모든 것들의 질이 이전과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해도 내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게 되는 나쁜 것들이 있고 노출되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단식이라던가 아니면 해독 식단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리프레시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연말이나 명절에 조금 방종하게 식생활을 했다, 생활 리듬이 깨졌다 해서 내가 컨디션이 확 떨어졌다면 내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약해졌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그 며칠간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내 건강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종하게 지낸 뭔가 리듬이 깨진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평소에도 노출되는 나쁜 것들이 많다 하면 적극적인 해독 식단이라던가 어떤 운동 패턴이라던가 수면 패턴을 바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일시적으로 그랬다 하면 하루 이틀 정도라도 조금 절식을 한다든지 잠을 조금 더 잔달지 이런 형태로 좋은 리듬을 회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에서 이제 우리 사상학이 대표적이긴 한데 사상체질도 있고 활체질도 있고 내경 같은 경우 25체질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체질이라는 게 어떤 체질적 몸의 성향, 몸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질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기질도 있고 성질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몸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생각의 패턴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일단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분명히 어떤 신체적 경향성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위 더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찬 걸 먹으면 찬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몸의 어떤 성향들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가운 것을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은 따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젊은 청년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 차가운 것들을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자기화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뭐 좀 차가운 것들을 즐겨 마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위로 열들이 다 떠 있고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것들이 들어가는 걸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원한 것이 들어가면 잠깐이라도 거기서 위안을 얻지만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화가 많이 치밀어서 차가운 것을 만약에 선호한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찬 것을 먹는 게 잠깐의 위안 이후로 뭔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혈기왕성해서 찬 것을 당겨 하는지 아니면 내가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이제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차가운 것을 당겨 하는지 이것을 구분을 하셔서 만약에 내가 후자라면 그런 것을 당겨 하는 몸의 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한약에서 체질의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의 어떤 경향성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의 흐름의 경향성,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의 경향성,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재마의 사상의학에서도 우리가 뭐 사상체질의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거 먹으면 좋아요, 이거 먹으면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마의 뛰어난 점은 사람을 4개로 나누어서 인간을 4 사상 체질로 나누어서 진료를 한 게 아니라 과거의 한의학이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면 이재마는 이제 문명화된 사회, 이 사회 안에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다. 어떤 자연의학에서 사회의학으로의 어떤 한의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거, 그것이 저는 이재마의 사상의학의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무슨 체질이니까 이걸 먹어야 돼, 이걸 안 먹어야 돼,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내 기본적인 어떤 음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재료로 제대로 만든 음식을 먹는 거, 그걸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 경향성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라던가 생각의 패턴은 변화하게 됩니다. 또 기질과 생각의 패턴이 변화하면 그건 신체에 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몸의 체질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나에게 내 좋은 건강, 그러니까 내가 불편함 없이 생활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될까,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재마의 사상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재마는 각 체질별로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해서 장점들을 극대화하고, 이 장점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장점들이 모여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재마 스스로가 어떤 사회적으로부터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재마가 처했던 사회적 환경은 굉장히 혼란한, 신분제도 혼란했고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마는 서자였고 그 다음에 저쪽 서북 사람이었어요. 함경도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이생계 유훈무로 시작해서 서북민을 굉장히 차별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차별했고 거기다가 어떤 지역의 차별, 신분적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마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크게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관직도 나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의술이라는 형태로 저는 이재마가 일종의 사회개혁 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이라던가 어떤 지역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오롯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성향, 이런 걸로 어떤 인정을 받아서 그것들이
점점 나아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 어떤 개인으로는 그런 개인의 편차를 극복해서 좀 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세마 사상의학의 근본 사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맞는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던가 어떤 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신분이라던가,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됐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마의 사상의학, 내 체질을 맞춰서 뭔가 건강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작게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내 체질에 맞는 뭔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펼쳤을 때 그 더 근본적인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의 어떤 처한 환경이라던가 그 사람이 가진 부나 그 사람의 배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평가받지 않고 오롯이 내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질의학을 단순히 내 일신의 건강 이런 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으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철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음식이 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내는 속빈 강변처럼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식사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먹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이 만성적인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구에 맞춰서 시장은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는 또 공급이 이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음식 문화가 철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철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철에 나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몇 월에는 어디서 나는 뭘 먹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철 음식은 1차적으로 생산량이 많죠. 왜냐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철 음식은 생산량이 많고, 그러다 보면 저렴해지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곳에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상태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짧고 우리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식재료가 그 철에 나는 게 가장 영양적으로도 좋은 상태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써 봄에는 뭐가 나는구나, 여름에는 뭐가 나는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잃어버렸던 어떤 계절에 대한 감각들, 이런 것들도 제철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영양도 더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제철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잃었던 어떤 자연에 대한 감각도 제철 음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제철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잃었던 어떤 자연에 대한 감각도 회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이 최절정에 달했을 때거든요. 가장 성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좋고, 그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맛과 영양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영양도 섭취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좀 더 적은 비용으로 그것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제철은 이렇게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로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것들은 경제적으로나 건강 또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장을 본다는 개념이 이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식재료를 먹을 거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상품 이런 걸로 우리가 식재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권하고 있지만 유기농 식재료라든가 아니면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다루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나는구나, 이때는 이게 맛있네, 이때는 요걸 먹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감각들도 회복하고 그걸 가져다가 직접 음식을 해 먹어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업 음식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양념이라던가 간이라던가 첨가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가져다가 집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로 조리를 하면 그런 것을 섭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도 있고 훨씬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으로 간단한 조리를 해서 먹는 그런 것들이 맵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어떤 관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인의 어떤 끊임없이 특별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를 특별한 것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한 허기짐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결여되는 데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쓸데없이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은 결핍된 음식을 더 추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제철에 나온 식재료들 그리고 좀 더 집에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습관들이 정착이 된다면 우리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음식 문화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철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